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고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크기와 파급 효과는 천차만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용서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 이 영상은 성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가명, 57세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나약함, 후회, 참회, 그리고 재건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록입니다. 20년 전 저지른 실수로 인해 가족을 잃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지만 결국 진정한 용서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50분간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인간의 연약함과 용서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7년 봄, 저는 24세였습니다. 박미영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아련함이 배어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 정수를 만났어요. 첫인상은 글쎄요, 특별히 잘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정수는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1년 된 직장인이었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모범생 타입이었고 미영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제가 좀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반대로 정수는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죠. 서로 다른 매력에 끌렸나 봐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1988년 결혼을 했다. 미영이 25세, 정수가 27세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보수적이셨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조촐하게 치렀죠. 그래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서울 강서구 작은 아파트였어요. 1980년대 말 서울의 집값은 지금만큼 비싸지는 않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정수의 월급과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겨우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 1년은 정말 달콤했어요. 정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퇴근했고 저는 집에서 요리하고 청소하면서 알콩달콩 살았죠. 미영은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었다. 1980년대 말은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시기였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때는 결혼하면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결혼 2년째인 1990년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준호를 임신했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정수도 정말 좋아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첫 손자라고 난리였죠.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특히 처음 겪는 일이라 모든 것이 서툴렀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정수도 같이 깨는데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미안했어요. 거의 혼자 육아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죠. 1993년에 둘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어요. 첫째와 3살 터울로 둘째를 가지면서 미영의 육아 부담은 배가 되었다. 특히 준호가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다.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큰애는 동생에게 질투를 하고 작은애는 계속 울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했고요. 정수는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직장 문화는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었다. 정수가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저는 계속 집에서 아이들과만 있었죠. 이 시기부터 미영은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은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오는데 저는 집에서만 있으니까 갑갑했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1996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미영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 일정에 맞춰 생활해야 했고
학부모로서의 역할도 새로 배워야 했다. 다른 엄마들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누구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다. 누구는 피아노를 가르친다. 은연중에 경쟁 심리가 생겼죠. 1990년대 후반 한국 사회는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미영도 그 흐름에 휩쓸렸다. 준호한테 영어 과외를 시키고 지은이한테는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 지출이 늘어나고 정수한테 돈 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죠.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수는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1998년 정수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IMF 외환위기 직후였지만 정수가 다니던 회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인상되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다. 수입이 늘어나니까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자고 했어요. 아이들도 커가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었거든요. 1999년 미영 가족은 강남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보다 평수도 넓어지고 학군도 좋은 곳이었다. 이사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도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되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승진과 함께 정수의 업무는 더욱 바빠져갔다. 부서 책임자가 되니까 더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일이 많아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2000년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제게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두 아이 모두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미영은 오전 시간을 혼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10년 넘게 아이들만 돌보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친한 엄마 친구의 권유로 미영은 문화센터의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요가를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죠. 요가 수업 후에는 함께 수강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회적 관계였다. 그때 처음으로 나도 미영이라는 한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다가 나 자신을 찾는 기분이었죠. 1막의 마지막 미영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의 주부였다.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남편은 승진을 거듭하며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2001년 봄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신청했어요. 요가에 이어 미영이 시작한 두 번째 취미였다. 대학 시절 교양으로 들었던 미술사 수업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서였다. 수채화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하얀 도화지에 색을 칠해나가면서 뭔가 창조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술 수업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은퇴한 남성들도 몇 명 있었다. 그 중에 김민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일찍 사업에서 성공해서 한가하게 지내고 계셨죠. 김민호는 젠틀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수업 분위기도 밝게 만들고 미영을 포함한 다른 수강생들에게도 친절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 정도로 생각했어요. 미술 실력도 좋으셔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했고요. 처음 3개월 정도는 정말 순수한 취미 활동이었어요. 미영은 일주일에 2번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집에서도 그림을 그려보고 미술 관련 책도 사서 읽었다. 정수한테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 하면서 그린 그림도 보여줬죠. 정수는 아내가 취미를 갖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래, 넌 너무 집에만 있었어. 그런 취미 생활하는 게 좋지 하면서 격려해줬어요. 그림 도구도 좋은 걸로 사주고 미술 수업이 끝나면 수강생들끼리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민호 씨가 항상 커피값을 내주셨어요. 선배가 후배들한테 쏘는 거야 하면서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2001년 가을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김민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미술 수업이 있는 날에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했다.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단정하게 하고 나가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민호도 미영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업 중에 미영의 그림을 유독 자세히 봐주고 개인적인 조언도 많이 해줬다. 미영 씨는 색감이 정말 뛰어나세요.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정수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다. 남편한테는 항상 아이 엄마 집사람으로만 보였는데 민호 씨는 미영이라는 개인을 봐주는 느낌이었어요. 2001년 12월 처음으로 둘이서 만났어요. 김민호가 개인적으로 미술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했다. 유명한 화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었고 미술을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꼭 봐야 할 전시라고 했다. 처음에는 다른 수강생들도 함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민호 씨 혼자 있더라고요. 그때 미영은 돌아서 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른 분들은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온 김에 그냥 전시회라도 보고 가자고 해서. 전시회는 핑계였다. 두 사람은 전시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 대화만 나눴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 교육 이야기, 가정 이야기가 아닌 예술, 인생,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웠어요. 전시회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오후 2시에 만나서 저녁 6시까지 4시간을 함께 보냈다.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시간을 끌게 되더라고요. 이런 대화가 언제 또 가능할까 싶어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수를 보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미영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미술 수업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에 다녀왔다고 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결혼 후 15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전시회를 보고 차 한 잔 마신 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나도 사람인데. 친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은 매일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이 죄책감을 점점 줄여갔다. 정수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바빴어요.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002년 새해부터 민호 씨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술 수업에 대한 문의나 전시회 정보를 물어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차 사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 시간에 전화가 오면 받았어요. 처음에는 10분, 20분 통화하다가 나중에는 1시간씩 통화하게 됐죠. 전화 통화의 내용도 점점 개인적으로 변했다. 민호 씨는 이혼한 상태였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했고 결국 아내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김민호의 외로움이 미영에게는 동질감으로 다가왔다. 저도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외로웠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된 거죠. 전화로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다. 미영아, 민호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20대 연인들처럼. 첫 번째 선 넘기. 2002년 5월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미술 동호회에서 1박 2일 스케치 여행을 계획했다. 강원도 춘천으로 가서 자연 풍경을 그리는 프로그램이었다. 정수한테 미술 동호회 여행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주부들도 많이 가니까 별 생각 없이 허락해줬죠. 하지만 실제로는 김민호와 미영, 그리고 다른 수강생 2명만 참여했다. 게다가 다른 2명은 당일 여행으로 돌아갔다. 저녁에 다른 분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민호 씨와 둘만 남게 됐어요. 각자 방을 잡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호수가 보이는 카페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분위기는 로맨틱했고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미영아,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미영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 순간 저도 제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밤을 보냈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을 넘은 건 분명했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춘천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미영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자문했어요.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싸주면서도 남편이랑 대화할 때도 계속 민호 씨 생각만 났어요. 김민호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다. 미영아, 나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어. 진심으로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15년 만에 듣는 사랑 고백이었어요. 정수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다. 남편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마워한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민호 씨는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해주니까 2002년 여름부터는 정말 깊은 관계가 됐어요. 미영과 김민호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다. 미술 수업은 핑계였고 실제로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호텔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마치 연인처럼 행동했어요. 김민호는 미영에게 선물도 자주 해줬다. 액세서리, 옷, 가방 등. 남편은 제 생일도 깜빡할 때가 있었는데 민호 씨는 기념일마다 챙겨줬어요. 처음 만난 날, 첫 통화한 날까지 기억해서. 미영은 점점 김민호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나이가 들면서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매력을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거울 보는 시간도 늘어나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게 됐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남편한테도 죄송하고 그런데 민호 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 씨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김민호는 성공한 사업가답게 경제력이 충분했다. 미영과의 만남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용돈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 건 받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미영은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자신의 옷도 샀다. 남편에게는 친정 엄마가 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그 돈이 있으니까 정수한테 손 벌릴 일도 줄어들고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제적 관계는 미영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돈을 받으면서 죄책감은 더 커졌지만 동시에 민호 씨를 놓을 수 없게 되기도 했어요. 이미 그분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였거든요. 2002년 말쯤부터 집에서 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예전보다 화를 자주 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부렸다. 죄책감이 공격성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정수가 조금만 늦어도 또 어디서 뭐하고 온 거야? 라고 따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까. 남편도 그럴 거라고 의심한 거죠. 아이들에게도 예전만큼 인내심을 보이지 못했다. 준호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지은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엄마 왜 이래? 하면서 무서워했어요. 정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아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둘러댔죠. 2003년 초 몇 번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정수가 갑자기 일찍 퇴근했는데 마침 김민호와 통화 중이었다.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정수가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묻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목소리 톤이 이상했나 봐요. 또 다른 날에는 김민호가 보낸 선물 포장지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지은이가 발견하기도 했다. 엄마, 이 예쁜 상자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김민호와 함께 있을 때 정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민호 씨와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정수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데 뒤에서 호텔 BGM이 들릴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2003년 여름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1년 반 동안 지속된 불륜 관계로 인해 미영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다. 죄책감, 불안감, 공허감이 몰려왔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정수 옆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종교적 죄책감도 컸다. 미영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결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생각했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더욱 힘들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저를 향해 하는 말 같았거든요. 2003년 가을, 민호 씨가 이혼하고 저와 정식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김민호는 미영과의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정식으로 재혼하고 싶다고 했다. 미영아,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자.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지만 미영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가정이 있었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민호 씨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김민호는 점점 조급해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했어요. 미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2003년 11월 어느 날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미영은 김민호와의 통화를 녹음해서 휴대폰에 저장해두곤 했다. 그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싶어서였다. 그날도 민호 씨와 통화한 내용을 저장해뒀는데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마침 지은이가 엄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려다가 실수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민호 씨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라는 내용이. 지은이는 10살이었지만 상황을 이해할 만큼 컸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해? 라고 묻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영은 황급히 핑계를 댔지만 지은이의 표정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드라마 녹음한 거야 라고 거짓말했지만 지은이가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 정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지은이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정수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떠봤다 하지만 직접 묻지는 않았다. 당신 휴대폰에 드라마 녹음되어 있다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재미있는 장면이라서라고 둘러댔지만. 그 후로 정수는 미영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미술 수업에 가는 날을 체크하고 늦게 들어오면 어디 갔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게. 미영은 점점 부담을 느꼈다. 뭔가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정수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2003년 12월 저희 가족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평소처럼 가족 모임을 했고 연말 모임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엄마 역할을 해야 했어요. 웃고 농담하고 아이들 자랑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괴로웠죠. 김민호는 연말에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해가 될 거야.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어요. 미영은 남편에게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준비했다. 2004년 1월에 3박 4일로 다녀올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저희 관계의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이막의 마지막 미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김민호는 정식 결혼을 원했고 남편 정수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고 미영 자신은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미영의 가정을 감싸고 있었다. 2004년 1월 5일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미영은 김민호와의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였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가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온 거였죠. 정수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서 미영을 바라봤다. 그의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종이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종이에는 미영과 김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일본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이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더니 사립탐정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저를 미행시켰다고. 정수가 준비해온 자료는 정말 치밀했어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내용에는 미영과 김민호의 만남 일정, 장소, 심지어 호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민호가 미영에게 준 경제적 지원 내역도 있었다. 매달 200만 원씩 받은 것도 다 나와 있었어요. 정수가 이 돈으로 뭘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죽고 싶었죠. 심지어 미영이 김민호와 나눈 전화 통화 내용 일부도 녹음되어 있었다. 여보, 사랑해, 빨리 만나자는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정수는 처음에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물어봤다. 그게 더 무서웠다. 미영아, 15년 동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야?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정수는 계속 질문했다. 언제부터였어? 왜 이런 짓을 했어? 나보다 그 남자가 뭐가 좋았어? 하지만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핑계가 될 것 같았고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와 지은이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다. 아빠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고 저는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죠. 결국 정수가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14살, 11살이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친구 만난 거 왜 그래? 라고 했는데 아빠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니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지은이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그럼 우리 가족 어떡해? 라고 울면서 물어보는데 정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수는 미영과 말을 하지 않았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 밥도 따로 먹고 잘 때도 서재에서 잤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따로 지내게 된 거죠. 아이들도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준호는 저를 아예 외면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필요한 것도 아빠한테만 이야기했죠. 지은이는 계속 물어봤다. 엄마, 정말 다른 아저씨랑 사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반복했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모두가 저를 피하니까 저 혼자 유령처럼 지내는 기분이었죠. 들통난 지 일주일 후에 민호 씨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미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미영아,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김민호는 끝까지 미영을 설득하려 했다.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 아이들도 내가 잘해줄게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은 그날로 김민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미술 수업도 그만뒀어요. 민호 씨와 관련된 모든 걸 정리했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2004년 3월 정수가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미영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는 이유였다. 가정법원에서 조정관 앞에 앉아 있는데 꿈인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이혼을 하게 될 줄이야.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양육권이었다. 정수는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고. 미영도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제가 잘못했어도 아이들 엄마잖아요. 14년, 11년을 키워온 제 자식들인데. 조정관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다. 준호와 지은이를 따로 면담했는데 둘 다 아빠와 살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내 아이들이 나를 버린 거였어요. 당연한 결과였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했어요. 미영의 불륜이 이혼 사유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15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었는데 저는 30%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없었고 더 큰 문제는 김민호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민호 씨한테 받은 총 4,8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거든요. 결국 미영은 빚을 지게 되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어요. 결국 부모님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된 거죠.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도 충격이었어요. 미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우리 미영이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하시면서 오히려 정수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완전히 절망하셨다. 어머니가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면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시댁의 반응은 더욱 냉정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우리 잘못이다라고 하시면서 아예 연락을 끊으셨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2004년 7월 결국 집을 나왔어요. 조정 결과 이혼이 확정되고 아이들은 정수와 살기로 했다. 미영은 갈 곳이 없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개인용품뿐이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데 정말 허망했죠. 아이들과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다. 지은이는 끝까지 엄마 가지 마라고 울었어요. 준호는 말은 안 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미영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건 진심이야. 처음 살게 된 곳은 관악구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15년 동안 40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7평 원룸으로 이사한 것은 충격이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다시 사야 했어요. 통장에 돈이 얼마 없어서 중고로 샀죠.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다. 15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지내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밤이 되면 아이들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이혼 과정에서 빚이 생겼고 당장 생활비도 필요했어요.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안 하다가 4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2004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5년의 공백은 극복하기 어려웠다. 컴퓨터 실력도 떨어졌고 사회 변화도 따라가기 힘들었다. 마트 캐셔, 식당 서빙,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 때문에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면접에서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곳도 있었다. 왜 이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기도 싫었거든요. 결국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해서 120만 원을 받았어요.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었으니까 생활이 빠듯했죠.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건이었지만 아이들과의 만남은 예전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어색해했어요. 특히 준호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더라고요. 지은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아빠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내색하지 못했다. 엄마, 언제 집에 돌아와?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었는데 제 생활도 빠듯하니까 마음만 있었죠. 2005년, 2006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혼자 사는 생활에 적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고통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적막했어요. TV를 켜놔도 소음일 뿐이었고 밥을 해먹어도 맛이 없었죠. 특히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 같은 특별한 날들이 더욱 힘들었다. 준호 생일날에는 케이크라도 사들고 가고 싶었는데 정수가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서 멀리서 지켜만 봤어요. 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잠이 안 올 때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1잔, 2잔 나중에는 매일 밤 마시게 됐죠. 2006년 여름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세탁소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던 것이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상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시고 상담 치료도 받으라고 했죠. 입원비와 치료비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 부모님이 병원에 오셔서 미영아,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하시는데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약을 먹으니까 잠은 오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여전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 비슷한 패턴의 삶을 반복했어요. 미영은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아파트 청소, 가정부까지. 일은 계속 바뀌었지만 모두 비슷했어요. 힘들고, 돈도 적고, 사람들 시선도 차갑고, 가끔 과거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을 마트에서 만났는데, 어머, 미영 씨 여기서 뭐해? 하는 시선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이들과의 만남도 점점 어색해졌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와 보내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거의 만나지 않으려 했죠. 2009년 가을, 우연히 민호 씨를 다시 만났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사려고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었다. 5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늙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김민호는 미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하면서 반가워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김민호는 그동안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힘들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는 미영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우리 둘 다 힘든 상황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민호 씨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미영은 이미 그 사랑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경험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라고 말했어요. 김민호는 끝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미영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때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알잖아. 특히 내 아이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날 이후로 김민호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다. 나중에 들었는데 민호 씨가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10년경부터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불륜 사건 이후 6년 동안 종교를 멀리했던 미영이 다시 신앙을 찾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에게라도 기댈 곳이 필요했죠. 작은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뀌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매일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어요. 2010년 말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기였지만 점차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참회록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민호 씨 때문이라고, 남편이 소홀해서라고 남 탓을 했는데 글을 쓰면서 결국 모든 선택은 제가 한 거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산막의 마지막, 미영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가족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성찰과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1년 47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었지만 대학은 나오지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공부해서 전문직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했다. 20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만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합격 발표 날 제 이름을 확인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죠. 2012년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미영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분들에게 상담과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죠. 방송대 공부는 쉽지 않았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일 끝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공부했어요.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보냈고요.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뭔가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2013년쯤부터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준호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기뻤죠. 지은이는 엄마가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해 주었다. 엄마 공부하는 모습 멋있어요. 힘내세요라고 하는데 그동안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끈은 있지만 아직은 어색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2016년 52세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4년간의 방송대 생활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받았다. 졸업식에는 혼자 갔어요. 가족들이 와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졸업 후 바로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구청 산하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드리는 게 보람 있었죠. 특히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일이 많았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해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017년 정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직접 만나자고 하지는 않고 편지로 마음을 전했다.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편지 내용은 주로 사과와 감사였다. 15년 동안 정말 좋은 남편이었는데 배신해서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정수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며칠 후 지은이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지은이가 아빠가 엄마 편지 읽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나 보다 싶었어요. 2018년 봄 정수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가 알려준 소식이었다.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미영은 즉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자제했다. 무턱대고 나타나면 정수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다. 대신 아이들을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전했어요. 간병비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 정수는 미영의 도움을 거절했다. 엄마한테는 신경 쓰지 말라고 아빠가 그랬어라고 준호가 전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 통해서 몰래 병원비를 보태주고 영양제도 사서 전했어요. 정수 모르게 도왔죠. 정수가 수술받는 날 병원 로비에서 기도했어요. 미영은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서 병원에 갔다 가족들이 있는 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1층 로비에서 기다렸다. 하나님, 정수를 살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정수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잃게 하지 마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안도했다. 준호가 문자로 수술 잘 끝났어요 라고 보내주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수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정수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왜 이혼한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2019년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딸의 결혼 소식은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지은이가 직접 와서 엄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정말 고마웠지만 걱정도 됐어요. 정수와 13년 만에 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었다. 시댁분들도 오시고 친구들도 많이 올 텐데 제가 가면 지은이한테 누가 될까봐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엄마가 안 오시면 제 결혼식이 완전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혼식 당일 미영은 맨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인사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제스처였지만 13년 만의 소통이었죠. 지은이 결혼식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먼저 엄마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엄마, 우리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다. 준호가 직장 생활 이야기도 하고 연애 이야기도 하고 마치 예전처럼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지은이도 자주 연락을 했다. 신혼생활 이야기도 하고 시댁 이야기도 하고 딸이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수와는 직접적인 소통이 없었다. 아이들을 통해서만 안부를 전할 뿐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는 않았어요. 2020년 정수의 암이 재발했어요.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수선한 시기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이가 되어서 수술도 어렵다고. 미영은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준호한테 아빠를 뵙고 싶다고 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처음에는 정수가 거부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준호가 전해줬어요.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딱 한 번만, 몇 분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2020년 10월, 드디어 정수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15분간 만났다. 16년 만에 재회였다. 정수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월의 무게도 느껴졌죠. 처음 몇 분은 서로 말이 없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16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정작 만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먼저 말을 꺼낸 건 정수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정말 반가웠어요. 미영은 간단히 근황을 말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늦게나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더니 그래, 잘했네 하더라고요. 그날 대화 마지막에 정수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정수는 미영에게 말했다. 미영아,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그런 일을 한 것도 내 책임이 있었을 거야. 나도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영은 깜짝 놀랐다. 1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볼 줄 몰랐던 말이었어요. 정수가 제 잘못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반성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영도 진심을 털어놨다. 정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16년 동안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원망은 내려놓게 됐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정수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제가 간병을 도왔어요. 물론 공식적인 간병인은 따로 있었지만 미영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줬다. 죽이나 미역국 같은 걸 끓여서 가져다 주고 아이들이 바쁠 때는 병원에 가서 정수 옆에 있어주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니까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편한지 알고 있었어요. 정수도 미영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고마워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그 고마워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21년 추석 때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16년 만에 정수, 미영, 준호, 지은이가 한자리에 앉은 것이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가 이제 좀 가족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있는 거 하면서 울더라고요. 물론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었다. 다시 부부가 되자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소한 원수는 아닌 아이들의 부모로서 협력하는 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미영은 여전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특히 가족 상담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불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가정 해체의 아픔을 이해하는 상담사로서 정수와는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아요.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편안한 관계예요. 2022년 준호가 결혼했어요. 신부는 준호가 회사에서 만난 3년 연애한 여자친구였어요. 준호가 결혼 발표를 했을 때 미영은 조심스러웠다. 엄마도 결혼식에 와도 돼?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가 안 오면 누가 와요? 하지만 미영은 걱정이었다. 정수도 당연히 오게 될 텐데 혹시 아이 결혼식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준호가 미영의 걱정을 알아챘다. 엄마 아빠랑 이야기 다 했어요. 둘 다 오시는 거 괜찮대요.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어야죠. 결혼식 날 미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식장에 도착했다.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식장 입구에서 정수를 마주쳤다. 정수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먼저 인사했다. 네, 왔어요. 준호 많이 떨려 하더라고요.
정수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상했던 어색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같은 마음으로 아이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부모로서의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식순에 따라 양가 부모 입장이 있었어요. 보통은 부부가 함께 입장하지만 미영과 정수는 따로 입장하기로 했다. 먼저 신랑 어머니 입장, 그 다음 신랑 아버지 입장. 하지만 준호가 깜짝 제안을 했다. 엄마, 아빠, 두 분이 함께 입장하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는 두 분 다 소중한 부모님이거든요. 미영과 정수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좀.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입장했다. 팔짱을 낀 것은 아니었지만 나란히 걸어 들어갔어요. 하객들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미영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 내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도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었어요. 보통은 양가 부모가 따로 찍지만 준호 부부가 요청했다. 가족 사진 찍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요.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왼쪽에 정수, 오른쪽에 미영, 그리고 지은이까지 온 가족이 한 프레임에 들어왔어요. 사진사가 하나, 둘, 셋, 김치하는 순간 준호가 우리 가족 하고 외쳤어요. 모두가 웃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미영의 집에 액자로 걸려 있어요. 16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2023년 가을,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준호가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손주 봐요. 미영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정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정수가 미영을 보고 말했다. 네. 손주 봤어요? 네, 준호 닮았어요. 어릴 때 준호랑 똑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주를 바라봤다. 작은 손, 작은 발, 자는 모습. 신기하네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미영이 중얼거렸다. 그러네요. 세월 참 빠르네요. 정수가 대답했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것을, 손주를 통해 다시 가족이 된 것이라는 걸. 이름은 찬우로 지었어요. 준호가 의미를 설명했다. 찬란한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는 할아버지 이름 정수에서, 찬은 할머니 이름 미영에서 한 글자씩 따왔어요. 미영은 그 말에 또 울었어요. 내 이름을 넣어줘도 돼? 당연하죠, 엄마. 엄마도 찬우 할머니예요. 찬우가 100일 때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정수, 미영, 준호 가족, 지은이까지 모두가 찬우를 안아보고 싶어 했다. 미영이 찬우를 안았을 때 정수가 옆에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할머니랑 손주 사진 찍어야죠. 그리고 정수가 찬우를 안았을 때 미영이 사진을 찍어줬다. 할아버지도요.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런 관계였던 것처럼. 지은이가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수의 암은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들었어요. 2022년 말 의사가 말했다.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정수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미영에게 전했다. 미영아, 나 암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수가 건강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영도 정수가 건강하기를 바랐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정수는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다. 건강 관리를 하면서 적당히 일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기 시작했어요. 등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어느 날 정수가 미영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이었다. 오랜만에 등산했어요.
공기 좋네요. 미영이 답장했다. 와, 건강해 보여요. 좋겠다. 미영 씨도 같이 갈래요? 다음에 준호네 가족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첫 가족 등산이 이루어졌어요. 정수, 미영, 준호 가족, 지은이. 찬우는 아직 어려서 준호가 없고 갔다. 정상에서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서세요. 준호 아내가 제안했다. 정수와 미영은 어색하게 옆에 섰다. 좀 더 붙으세요. 사진 잘 나와야죠. 결국 어깨가 살짝 닿을 정도로 가까이 섰어요. 사진을 보니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평범한 가족 같았어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미영은 65세, 정수는 68세가 됐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다. 재혼하지도 않았고 다시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월 2회 정도는 가족 모임을 가져요. 주로 준호네 집에서 모이는데 미영과 정수가 각자 음식을 해서 가져가요. 미영은 잡채나 전을 준비하고 정수는 갈비찜이나 삼계탕 같은 걸 준비해요. 찬우는 이제 두 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두 사람을 똑같이 좋아해요. 찬우 생일 때는 정수와 미영이 함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 사줄까요? 미영이 물었다. 같이 가서 고르는 게 어때요? 정수의 제안에 두 사람은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갔다. 마치 젊은 부부가 아이 선물 고르듯이. 이거 괜찮은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좋네요. 그걸로 해요. 자연스러웠어요. 지은이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공부를 계속해서 결국 변호사가 됐어요. 가끔 미영에게 전화해요. 엄마, 오늘 사건 하나 맡았는데 이혼 소송이에요. 상담하다가 엄마 생각났어요. 그래, 그 사람 마음 많이 아프겠다. 네. 그래도 엄마처럼 나중에 다시 관계 회복할 수도 있다고 용기를 줬어요. 미영은 자랑스러웠어요. 자기 경험이 딸에게도 교훈이 되고 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게.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미영이 배운 것들이 있어요. 첫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16년 동안 미영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수가 용서해줬을 때 비로소 자신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둘째,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 않지만 변화시킨다는 것. 상처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던 상처가 이제는 무뎌진 흉터가 됐어요. 셋째,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미영과 정수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의 부모이고 손주의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가족이에요. 그건 혈연이 아니라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관계예요. 넷째, 완벽한 화해는 없다는 것. 정수와 미영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16년 전 이혼 법정에서 서로를 미워하던 두 사람이 지금은 손주를 함께 돌보고 있어요. 누가 예상했겠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어요. 2024년 미영의 65세 생일 때 정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정수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미영 씨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어색하지만 한 번쯤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씁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16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당신을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특히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에너지를 미워하는 데 쓰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당신이 외로웠을 때
내가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 내가 들어줬어야 했는데. 일만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물론 그게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반성할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요. 지금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준호도, 지은이도, 찬우도 행복해 보여요. 이게 가능했던 건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로 남아요. 우리 손주 찬우를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정수. 미영은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정수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미영도 답장을 썼다. 정수 씨에게 편지 정말 고마워요. 제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한 일을 후회해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준호와 지은이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용서해줬고 아이들도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껴요. 당신도 건강 잘 챙기세요. 우리 손주 찬우가 크는 모습 같이 봐야죠.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마이너스 미영. 지금 저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은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정수와는 좋은 친구가 됐어요.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예요. 준호와 지은이는 제 자랑이에요.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랐어요. 찬우는 제 삶의 기쁨이에요. 손주를 보면 새로운 기회를 받은 것 같아요. 제대로 못해준 육아를 손주를 통해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가정을 만나요. 특히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 가정 해체로 고통받는 가족들. 제 경험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노력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예요. 도망가지 말고 책임지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만 괴로워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셋째, 가족은 소중해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기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넷째,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정수가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기까지 16년이 걸렸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와 정수는 완벽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면 충분해요. 2024년 추석,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정수, 미영, 준호 가족, 지은이, 그리고 찬우. 찬우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미영과 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잘했죠?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잘했어요. 정수가 대답했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어요. 자, 가족 사진 갑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정수와 미영은 양쪽 끝에 섰지만 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손주가 있었어요. 우리를 이어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미영은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미영은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과 정수의 이야기는 쉽지 않았어요. 불륜, 이혼, 16년의 단절, 그리고 화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절대 늦지 않았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용서하는데, 새로 시작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런 핑계는 필요 없어요. 진심이 있다면, 노력이 있다면 가능해요.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어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의 태도예요. 용서하세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미움과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사랑은, 관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노력하면, 시간을 들이면, 진심을 다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미영과 정수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용서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가족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